애들이 해서 애들이 12명 옛날에 28일날 예약하려고 했더니 18만 원. 네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합 토론 사회를 맡은 그 단국대학교의 한시준입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도 많고 학술회의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념 행사도 아주 그냥 다채롭고 화려하고 또 3.1 운동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화려한 참사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독립운동사 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준비나 이런 것보다는 나타난 성과 가지고 우리가 주로 다루질 않나. 그래서 성과, 어떤 상징적인 거 이런 것만 너무 집중하지 않나. 그래서 독립운동은 사실은 그 준비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준비했다가 성공하지 못한 것들. 근데 이제 성공한 거, 또 나타난 것만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사를 보려고 하는 것이 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학술회의가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3.1 독립선언서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조선 광문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일반인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로 그런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과정, 이것을 다룬 학술회의, 이것을 조선광문회 이쪽에서 주최하셔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12년부터 14년 가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24건의 총 46책 정도가 간행이 되고 멈춰졌죠. 아쉽게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원래의 계획보다 이렇게 멈춰진 것에 대한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190여 종의 책을 발간할 예정이었다면 조선강문회가 그러한 책들을 다 수집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책들이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소장되어 있는지 혹시 그 우리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강문회가 결국은 이제 경제력과 이런 여러 가지 회원들의 찬조금이나 이런 걸로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조선산 산직 장려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모임과 결합이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쨌든 이런 계라고 하는 모임이 1910년대에는 뭐 잘 알다시피 일체의 결사를 할 수 없는 조선 총독부가 이제 무단 통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친목이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계 모임을 통해서 산직 계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모여서 비밀 결사적인 이런 운동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너무 그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연구를 하게 됐을 때 정확히 그 이면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선생님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면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들에 대한 단초를 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시민회가 일찍부터 시민회 자료들을 보면은요, 그 도서종람소 그리고
이런 출판사가 필요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면학서포라든가 최강욱 선생님이 황해도 지역에서 만들었던 면학서포라든가 백범기구 선생님도 참여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결국 청년학우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최남 선생님도 물론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저는 신문관 자체가 사실은 이 소년이라고 하는 이제 잡지도 발간하면서 이런 출판사와 도서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겸직해서 출범을 했다라고 한다면 신간회는 신문관과 조선강문회는 신민회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다른 모든 이제 신간회의 신민회의 단체들이 사실은 사라졌고 살아남은 것이 이제 미국에서 북미소년 서회라고 하는 것이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문관과 조선강문회가 살아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민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이제 거듭되는 얘기지만 보통은 우리가 합법적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죠. 조선 총독부가 일체의 조선인 결사 기본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을 하려면 그래도 합법적이어야 되거든요. 신고도 하고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는다. 그래서 아마 개라고 하는 상직개라고 하는 개 형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요, 마치 이러한 운동들은 조선 총독부와 타협한 일종의 개량주의 운동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용서 선생님과 같이 관점을 새롭게 한다면은 이런 표면적 활동을 벌였던 이런 사람들이 결코 개량적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민족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식민지의 이 동화에 반대하는 이러한 그 문화 운동을 전개해서 이런 문화 운동이 결코 가소평가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선생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끝으로는 130여 명이 조선 산직 장려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그 간부진들만 좀 밝혀주셨어요. 대부분 이제 중앙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중앙학교에서 하신다든가 했는데 이 130명의 명단이 다 파악이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문관이 문을 닫았는데요. 역시 뭐 경제적인 이유겠지만 그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국민보라고 하는 하와이에서 발간된 신문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로 반입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통로로서 사실 이 국민보는 조선 총독부가 항해 신문이라고 해서요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는지 혹시 선생님이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최남 선생이 독립운동 3.1 독립운동 과정에서 모의하고 또 그 발발 과정에서 참여해서 그 어떤 역할을 하셨다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전해지고 있는 28 독립선언은요 사실 그 필사본입니다. 손으로 직접 쓴 본만 있지 인쇄본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신문관 활자가 28 독립선언 송계백에게 전달이 돼서 28 독립선언을 찍게 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활자원의 28 독립선언서를 보신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선생님의 답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이제 약정 발표자들, 약정 토론자들이 토론이 끝나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질문하실 거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질문하실 거나 의견 주실 게 있으시면 미리 어디 쪽지를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사전에 답변할 사람들한테 전해주겠습니다. 네, 발표하시죠. 답변해 주시죠. 예. 3분 안에는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딱 20년 전에 조선강문회 논문을 볼 때 이문화 목사님이 이제 독립기념관에 계셨는데 그때 제가 귀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선생님이 흔쾌히 자료를 찾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작에 이런 자료를 한번 마련했어야 되는데 교성 논문이 명칭 타이틀을 가지고 학술 회의가 벌어진 게 제가 논문을 쓴 다음에 20년 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하 박사님을 제 토론자를 모신 거예요. 인연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 질문을 주셔서 좀 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에. 그 신문관 관련, 조선가문에 관련 책들이 그건 이제 육당 기록을 좀 보면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제시기 육당이 책을 제일 많이 이제 소장한 그런 분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유희용 기반도 당신들이 이제 만주로 그 서간도로 갈 때 그 책을 전부 다 육당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육당 서적을 육당이 계속 소장하고 있다가 해방 전쯤에 오이동 저택을 마련해서 오이동으로 이사 갔을 때 그때 이제 오이동 쪽에 책을 다 옮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해방 이후에 육당이 이제 서울 중심가에서 연구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오이동에 있는 책을 일부를 이제 서울 중심가로 가지고 와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오이동 책은 이제 불행하게도 6.25 때 불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당이 소장한 책 가운데 일부가 이제 그 서울 그 사무실에 연구실에 이제 들어와 있던 서울 중심가에 있는 책, 그 책을 이분이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책이 이제 고려대학에 기증된 것으로 제가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 소장본 가운데 광문의문이나 그 신문관 소장 책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꼼꼼히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서 얼핏 들어가서 소가에 가서 책을 본 적은 있는데 자세하게 그 조사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상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강문의 사업이 이 신문관을 이은 것이 아닌가, 신민의 기회를 사업을 이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당이 그 청년하고의 그 총무를 지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청년하고의 총무를 지내면서 육당이 도산 선생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산이 연소리에 다닐 때마다 육당을 늘 이렇게 조선의 청년명사다, 큰 청년으로서 순진무구하고 강렬하고 총망되는 그런 애국자다 이렇게 육당을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도산에 대해서 지방내의 그 화신이라고 이제 비난이 많이 들어왔을 때 육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산이요. 육당이 평안도 사람이냐? 아니지 않냐? 내가 그 옛날 그 청년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가서 강연을 하고 그럴 때 내가 육당을 그렇게 띄워주고 높이 평가해주는 이런 그 연설을 내가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평안도 사람이라서 내가 그렇게 해줬냐? 이렇게 방문을 하는 그런 그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육당이 도산하고 관계가 기밀했기 때문에 도산의 사업을 이어서 그 시민의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도산광문이나 신문관을 운영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료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910년 이후에 신문관은 1910년에 만들어졌고 광문이는 191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910년에 만들어진 광문의 자체를 이제 신문관의 그 후신이라고 시민의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산직 장려계 관련 단체 문제인데요. 산직 장려계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3.1운동과 연관해서 이 단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산직 장려계의 주축 인사들은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교사들이 서울 경성 그 고등보통학교의 그 야간에 그 임시 강습부에서 그 교육을 받은 이런 학생들인데 그 당시에 그 교원양성소에 들어가려면은 그 자격이 고등학교 2년을 마치거나 아니면 그에 상관한 학력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원양성소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광문의 교사들로부터 일정 부분 그 교육을 받거나 영향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광문에 있는 그 최남선을 비롯해서 유근, 뭐 김공,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서울 장안에 있는 학교들에 나가서 강연도 하고 교사도 하고 강사로도 지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울 장안에 있는 학생들이 그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거든요. 다음 단계로 이 사람들이 이제 교원양 선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뭐 엄청난 뭐 명문을 선언서를 만들어 내셨는데, 그리고 속담에도 뭐 이 쫓기는 쫓기는 가운데서 명문이 나온다,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짧은 기간 속에 그렇게 그 육당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뭐 참고를 했다든가 또는 기존의 뭐 28 독립선언서 이런 것들을 보고 했는지, 어떤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런 자기만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했었는지,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포와 관련되어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배포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 판결문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독립선언서가 배포가 되면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떤 그런 것에 좀 관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밝혀지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각 지방에 내려간 독립선언서는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제 재작성하거나 재인쇄하거나 뭐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다시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독립선언서 연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봐야지 이 독립선언서를 통한 3.1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지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육당 선생의 그 글을 보고 또 육당 선생의 그 어떤 사상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야 이러한 사상이 3.1운동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역량이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아직까지 모든 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사상을 연구를 하고 글을 보고 난 후에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독립선언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냥 의양 선생이나 아니면 최빈이 이야기했던 3대 원칙 그것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최소한 그 당시에 육당 선생의 어떤 글들, 논문 이런 것을 보고 이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구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육당 선생이 일설에 의하면 28 독립선언서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도 확인할 수는 없고요. 봤을 수 있는 가능성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서 독립선언서가 도착하기 전에 독립선언을 자체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선천에서 만든 그 김지웅이라는 선생이 만드는데, 그 선생이 28 독립선언서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천의 독립선언서가 의주로 넘어가게 되고, 의주에서 유효대가 독립선언서가 오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자체적으로 독립선언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28 독립선언서의 영향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만 또 그렇지를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명쾌하게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당시 자타가 공인한 대문장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육당선생님.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 내에 그러한 대문장의 글, 그리고 아마 육당선생님 평소에 그와 비슷한 글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글을 그대로 만들지 않았겠느냐. 외람되고 죄송합니다. 생짜배기로 그냥 만들어낸 것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 배포한 선언서 독립만세, 이거는 많습니다. 독립선언서가 전달이 되면서 바로 독립만세를 부르는 그런 사례가
저쪽 북쪽 지역에 3월달 초순에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요 자료인데 여기 자료를 사실은 제가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왔는데 발표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에 대한 자료가 쭉 나오는데요. 일제강점기 자료 부분을 보면 제일 앞에 3.1운동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어제 그저께 20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3.1운동 데이터베이스. 그걸 클릭을 하시면은 우리나라 전국 3.1운동 어디든지 지역을 클릭을 하시면 입력을 하시면은 그 지역에 대한 3.1운동에 관한 판결문이라든가 소요사건 기록이든 모든 자료가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인쇄해가지고 활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34군데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죄송합니다. 34곳이 아니라 43곳에서 독립선언서를 자체 제작을 하든지 다시 인쇄해가지고 배포를 하면서 독립만세운동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43곳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이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1919년 10월 31일 날 똑같이 3.1운동하고 똑같은 제2차 만세 시위운동을 국내에서 하죠. 그때도 독립선언서를 씁니다. 근데 그 독립선언서 쓰는 형태가 3.1 독립선언서하고 똑같습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쓴 기초한 분은 백안 박은식 선생이고, 그래서 그 백안 박은식 선생하고 최남선 선생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3.1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년 10월 31일 날 발표했던 독립선언서도 좀 이렇게 찾아서 비교하고 좀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3.1 독립선언서가 국외에 어떻게 전파되고 또 몇 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발표가 됐는지, 전파가 됐는지 그걸 독립기념관의 김도형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여기 서강대학교 최기영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제가 맡은 거는 한일 독립선언서의 국외 전파 관련, 특히 이제 번역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김도영 선생님께서 이 국외 전파 말고도 아마 3.1운동과 관련된, 특히 독립선언서와 관련돼서 여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 같으면서도 거의 내용을 모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외국어로 번역된 독립선언서를 봤는데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김 선생님이 섭렵하고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르던 사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봐서 저는 뭐 특별한 의문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몇 가지 그냥 의견이라기보다는 보충되는 그런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독립선언서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등지에 전달되고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리라고 짐작하였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저 역시 현순의 현순자사를 통해서 최창식이 중국에 떠나기 전에 독립선언서를 베껴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조동호가 중국어로, 현순과 이광수가 영어로 번역했다는 회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김재환의 신문도서와 익세보 등을 이용해서 독립선언서의 중국 전달 과정을 밝혔습니다. 미국 전달의 경우는 테일러와 맥클로이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김 선생님이 논의한 독립선언서의 번역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주제 같습니다. 그저 중국어 역본과 영어 역본의 존재를 아는 정도였는데, 특히 영어 번역이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에 게재된 번역본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승과 이광수 또 변형태, 변형로 형제의 경우는 그나마 알려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선교본부에 보고한 자료들을 살펴 여러 건물을 찾았는데 한국과 관련된 선교사들이 대다수가 미국인이었다는 점에서 관련이 깊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전파와는 직접 관련이 되지 않겠지만 일본어 번역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립투쟁과 독립선언의 대상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독립선언 주도 세력도 독립선언서의 일본어 번역에 유념하였을 것입니다. 김 선생님이 직접 논의에서는 뺐지만 독립선언서의 일본어 번역은 아까 오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인규가 최남선에게서 2월 26일 독립선언서 초안을 받아 일본어로 번역하여 동경으로 떠났고 내각과 귀족은 중의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일제는 3월 1일 독립운동이 전개되자 바로 선언서를 번역하여 관련 부처에 보고하였고 1919년 5월 헌병사령부와 경무총괄부에서 발행한 소요 사건의 상황에도 수록되었습니다. 이 일본어 번역과 당시 일본 신문 등에는 이 독립선언서가 어떻게 소개되었는지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우군의 명의로 중국 신문사에 보낸 독립선언서의 중문 번역본은 익세월을 비롯한 여러 신문에 실렸는데 조동호가 번역했다는 번역본은 확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20년 3월 간행된 신한청년 창간호에 중문판에 게재된 독립선언서는 박은식이 번역에 관여한 것 같습니다. 신한청년의 주표를 이광수와 함께 박은식이 맡았고 또 그의 말에 간행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수록된 번역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조동호 번역본을 중국 신문사에 보냈는데 안우군 명의의 선언서가 소개되기 이전에 선언서 자체를 소개한 중국 신문은 찾아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영문 번역과 그 전파에 대해서는 김 선생님이 잘 정리하셨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스페인어 번역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불문 번역은 아까 추가로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1919년 9월 파리 위원부 통신국에서 발행한 한국의 독립과 평화에 실려 있고 또 자유한국에도 요약해서 실려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궁금한 것은 이 해외 국외 전파 독립선언서의 국외 전파를 검토하시면서 아까 언뜻 얘기도 좀 나오긴 했지만 28 독립선언서의 전파와 또 그 번역 이런 데 대한 조사는 조금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최기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셔가지고 그래서 볼 수 있고 그 외에 언론에 실린 거는 저는 못 봤는데 3월 아까 저기 제 논문에도 했지만 3월 13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거는 이거 좀 앞부분은 그 28 독립선언서를 요약했고 뒷부분은 3일 독립선언서를 요약해서 보냈는데 그걸 그 28 독립선언서가 왜 그러냐면 아까 4,300년 28 독립선언서는 우리 유구한 역사의 4,300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뉴욕타임스도 4,300년을 얘기해서 그건 분명히 28 독립선언서를 받고 영문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8 독립선언서의 영문본도 몇 개 종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본 거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네, 이걸 답변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도영 선생님, 그 3.1 운동에 대한 소식이 미국에 제일 처음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진 게 언제예요? 지금 중국에 나온 거 아까 그 3월 4일자 선생님 주신 그 대국보 거기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3.1 독립선언서 전문이 미국에 알려진 건 언제입니까?
요거지만 3월 11일자 익세보에 그래 그 3.1 운동이 발발했다고 하는 소식이 아마 미국에 제일 처음 알려진 것은 그 3월 4일자 상해에서 나온 더 차이나 프레스, 중국말로는 대립보라고 하는 신문에 3월 4일날 제일 처음으로 보도가 되죠. 그것도 일면에.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배경아 씨 말씀대로 거기 보면 통신을 일본 교토 통신이라고 했는데 그 3월달에 그 차이나 프레스에 4번에 걸쳐서 3.1운동 소식이 그 일면에 실립니다. 근데 통신원이 대체로 교토통신, 북경통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다른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취재원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의 그런 교토통신을 빌린 거다. 실제로는 현순이 제공한 것이죠. 그건 현순 자서전에도 3월 4일날 또 차이나 프레스에 실렸다고 그래고 그건 현순이 제공한 거죠. 그래서 현순 목사가 저런 해외에 전파하는 인물을 띄고 상해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알린 것이 3월 4일이고 그 4번에 걸쳐서 신문이 실리는데 그 차이나 프레스에 보니까 독립선언을 엄청나게 칭찬을 해서 상당히 품격 있는 선언서다 그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또 3월 11일에 지금 김 대표님 말씀대로 익세보라고 하는 신문에 전문이 실렸다고 그랬는데 그 익세보에 안중근 동생 안우근 이러는데 최윤 선생님 그 익세보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에서 낸 신문이잖아요. 안중근 집안이 천주교 참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그 익세보에 이렇게 실릴 수 있었던 것은 안중근 뭐 동생 이것은 아마 안중근 때문 안중근 그런 관계도 안 작용한 것은 아니겠지만 천주교와 관계 있는 게 아닐까요? 그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배경환 교수님께서 3.1운동과 중국의 우사운동을 발표해 주셨는데 배경환 교수님 뭐 잘 아시듯이 그 중국의 현대사를 연구하시면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이 중국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또 중국하고 어떤 관계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국사편찬위원회 서일수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일수입니다. 배경환 선생님의 논문은 기존의 3.1운동과 우사운동을 둘러싼 영향관계와 관련한 논의가 굉장히 기존의 연구가 많았었는데 그러한 의미를 조금 뛰어넘어서 두 운동이 동아시아 반제 연대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관점을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3.1운동을 계기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후 한중연대, 더 나아가 아시아연대의 기초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굉장히 발전적으로 재해석하신 부분이고요. 또한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런 선생님의 해안에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논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사운동과 전후한 상황이 중국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모르는 관계로 충분하게 좀 말씀드리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 3.1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중국과의 어떤 반제연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중국인들에게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 상황이 유럽과 대비하였을 때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파리 강화회의 결과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여기에 비해서 동아시아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갈등 구조가 아직 남아있고 그 중심에 일본 제국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고 지금 뭐 주지의 사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구조는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1920년대 초반, 1919년 3.1운동 당시, 5.4운동 진행했던 당시의 상황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일본이 주적이 될 어떤 새로운 전쟁을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그 상황이 다 해결되진 않고 우리가 앞으로도 일본과 전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새로운 전쟁을 예견케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3.1운동과 5.4운동이 동아시아 반제연대의 토대가 된다는 점도 이러한 전후 처리 상황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문제가 좀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한인들은 미주 한인들도 그렇고 조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가 곧 전쟁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바탕을 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정세 인식이 있었으면 좀 말씀에 공유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어렵지만 그나마 그래도 명목상으로는 독립적인 상태가 아무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들이 반영된 것일 겁니다. 한국인들은 김규식이 그 파리 강화회에 제출한 독립청원서에 언급한 것처럼 1910년 일본과 맺은 조약이 무효이고 그 폐기해야 되는 입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메인 타이틀로 제시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결국은 그 1910년의 그 조약 관계에 대한 해지를 요구한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이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랬어야 하는 굉장히 절박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중국인들이 한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절박감만큼의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이런 반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상호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100%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을 잡는다고 하는 부분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5.4운동 전후 시기에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의 어떤 독립을 밀어줬을 때, 한국의 독립을 지원해줬을 때 얻게 될 이득이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중국인들이 반제 연대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그 한인들의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파리 강화회의 석상에서 조금 나왔던 말씀들을 조금 더 드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대표로 했던 김규식이 요구했던 그 사항은 독립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독립을 보장받는 것은 재산이라든지 교육 등 일제의 식민 통치가 야기시킨 어떤 그런 차별적인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주시하시다시피 그 3.1운동이라는 사건은 이러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출하는 가장 유력한 그 데몬스트레이션의 형태로 발전되고 전개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화 운동이라는 문화적 그리고 사상적 기반에서 그 5.4운동에 참여했던 당시 중국인 지식인들이 이러한 어떤 3.1운동 지향점, 사실 그 김일성 선언서를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독립선언을 전개하게 된 계기 자체가 결국 일제 식민지배로 시작된 어떤 8년 정도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가 야기한 어떤 그런 문제가 결국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 생존권의 위협이라는 문제는 결국 파리 강화에서 지적되었던 정대에서 나타났던 그런 뭐 교육의 문제, 재산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생존권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인 지식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대를 한다고 했을 때 공감하고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그 자세한 그런 토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길게 드려야 되는데 뭐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1차 대전 전후 체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동아시아의
국제적 상황을 중국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또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하고 맥락이 저는 맥락이 같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예를 들면 그 파리 강화회의 결과 한국은 이제 회의에 아예 발언권이 없었고요. 중국은 산동 문제 해결을 일본에게 결국 산동 문제 이권을 뺏기는, 이런 결국은 이제 양쪽 다 실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파리 강화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이 파리 강화의 가장 큰 성과가 국제연맹의 결성이거든요. 국제연맹에 대한 기대가 중국인들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연맹이 결국 아무런 뭐랄까 평화적 체제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결국 1920년대 말에 가서야 이게 밝혀지게 되고, 결국 만주사변 1931년에 만주사변에서도 국제연맹에 대한 제소를 중국이 이제 해결 방법으로 제안을 하는데 결국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국제연맹의 그 무용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도 국제연맹에 대한 기대를 중국인들 또 중국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1차 대전에 여러 그 노정됐던 그런 열강들 간의 대립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국제연맹까지도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중국인들의 인식도 일부 이제 비판적 세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대를 여전히 가져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여기서 중요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은, 이제 19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또 공산주의 운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정도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런 부분을 논의하게 되면 조금 더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 그런 부정적 측면들을 노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3.1운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한국인들의 처지를 어떻게 중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했는가, 그 결과로 연대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 연대도 사실상 어느 정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건 중국인들의 그 한국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이제 연대로 나아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중화주의적 시각은 잔존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는 아주 잘 주목해야 될 그런 문제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른 논문이나 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많이 보도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만 1932년에 윤봉길 의거에 대해서도 장개석이 윤봉길 의거에 대해서 감동해서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을 그 다음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게 보통의 저희 이해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요? 발표한 논문에서는 중국 측 사료를 아주 세밀하게 인용을 해서 윤봉길 의거에 대한 중국인, 특히 장개석 정부의 내면적 대응이 어땠는가를 일일이 밝혔는데, 그거에 의하면 감동해서가 아니고 윤봉길 의거가 자칫 이 상해사변, 당시에 그 상황이 상해사변이 와중이었는데 그 종결되는 과정이었거든요. 1932년 4월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윤봉길 의거가 걸림돌이 될까봐 이것이 다시 일본을 촉발해서 일본의 상해 주둔군에게 빌미를 줄까봐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윤봉길 의거 이후에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이 상해사변 이후에 양계석 정부에서 이제 한일 전쟁은 전국적인 그 수준의 전략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장기전을 피해야 된다라고 할 때 동북지방, 이미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의 점령지가 된 동북지방에서의 항일운동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집니다. 거기에서의 한국 독립운동 세력의 봉헌이라고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중국 위주의 독립운동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를 낮게 평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것은 윤봉길 의거를 대하는 중국인들의 태도가 절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감동적인 저기 미리 좀 질문지를 달라고 그랬더니 한 분도 안 주시고. 아, 조의가 없었어요? 네, 질문. 그럼 시간이 괜찮은지 모르지만 지금 세 분이 드셨는데 세 분까지만 하시죠. 예. 여기. 네. 마이크 주세요. 여기. 짧게 해주세요. 네, 오늘 네 분의 주제 발표 그리고 다른 네 분의 지정 토론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사회자께 한 가지 질문하고 또 주최 측에 두 가지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오늘날 이 현재 시점에서 왜 조선 광문회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부합되어야 하는가 하는疑問을 갖게 됩니다. 물론 조선 광문회는 김희독립선언서를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고, 또 그것이 독립선언서가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 광문회에 속했던 멤버들 중에 그 주도적인 분이 오늘 발표한 바에는 두 분입니다. 최남선 씨와 김성수 씨죠. 그런데 이 두 분은 오늘 이 현 좌파 정권에서 주장하는 바 그 친일파 명단에 들어있었던 분이에요.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두 분을 왜 관련된 조선 광문회를 오늘 이렇게 클로즈업시키고 이렇게 띄워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조선 광문회에 속했던 분들은 실제로 그 후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26년간 3.1운동 이후에 26년간 허다한 핍박과 죽음을 당하고 많은 우리 동포들이 일본군의 추월가지로 끌려가서 죽고 한 이런 비참한 역사가 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할 중요한 과제지. 조선 광문회 이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해명을 좀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이 독립선언문에 대한 영문과 국문의 풀텍스트를 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인쇄하는 이런 핸드아웃에 뒤에 부록으로라도 그 왜 좀 넣지 않았나 하는 이런 요망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발표자들께서 열심히 발표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귀가 좀 나빠서 그런지 50%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좀 마이크를 갖다 대고 큰 소리 했으면 좋겠어요. 입에서 뱅뱅 돌면서 전혀 알아듣지를 못할 그런 결과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여기 다 바꿔.
오늘 아주 주최석에 감사하고요. 또 발표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그 작금의 상황은 죽 써서 개주는 그런 국가안보의 위기 현상으로 한반도의 그 2분의 1의 그 무단 점령한 공산 독재 전력인 김일성 주체 독재 주체와 그리고 2분의 1 한국을 우리가 독립을 시켜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완전한 자유 독립 대한민국의 그 자유와 그 권리를 완전히 회복할 것인가에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최남선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지식적으로 이 독립에 관여를 하셨는데 왜 그분이 이 독립선언서 이거 핵심 33인의 서명에 포함이 안 됐는지 내 생각은 혹시라도 독립의 그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일본 압제가 두려워서 그랬는지 그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신이 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지식은 강한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 지금 선생님 하신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 교수 이상호입니다. 아까 이사장님 축사하셨는데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오늘 말씀들 나누신 가운데 제가 좀 관심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몇몇 분들하고 하는 운동이 하나가 이 3.1운동 관련 이 독립선언서 등등 자료를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문제. 이건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난 가을 이래 지금 한 2번 학술회의를 했고 지금 3, 4월에 이어서 또 연달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협조할 거 협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를테면 거기에 등재하는데 우리 기미 독립선언서도 아까 말한 우리 28만 둘만 넣어야 되는지 또 요전에 이 근처에서 거창한 회의를 한 그 저기 뭡니까 대한독립선언서 뭐 이른바 그 무호독립선언서인가 그거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야 되는지 그 후에 나온 뭐 세기에 따라서는 23개 뭐 100몇 개 이거 다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데 관해서 고견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눈 가운데 이제 5.4운동이 뭐 성공에 실패나 중국과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 뭐 그런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그 중국 자료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원문에 보면 당시에 그 민국 일본이 뭐 국민이 하는 작전이 뭐에 보면 굉장히 흥분되고 논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독수, 이대종 이런 중국 공산당을 나중에 리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저렇게 일어나는데 우리 중국 사람들은 눈물만 찔찔 흘리고 말이야. 천진에 있는 여기 학교학생들 아무 행동도 못하고 운동장에 앞서 쳐오르고 그거밖에 못한 것이 지금 1900년 의화단 사건이 돼 지금까지 근 20년 한 게 그것뿐이잖아요. 지금 중국 인민은 전부 일어나서 조선반도를 향해서 우체 투쟁을 하고 그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야 된다. 논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도 우리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5.4운동은 사실 그건 성공한 거예요. 왜? 두 가지 측면에서 2년 후에 미국 워싱턴 회의에서 그 일본한테 빼앗기는 그 교주반도, 한동반도에 대한 이걸 환수하거든요. 또한 이 5.4운동으로 말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탄생을 하고 아까 말했던 그 진독수 이대조, 이자자 진주수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 모색동과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창건하는데 주역으로 등장한다. 우리는 그 윌슨의 그 민족 자유주의에 아마 실망한 것도 아마 일조로 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과 우리와 이제 그 서로 느끼는 것이 다른 점, 그건 지금 시진핑 그러잖아요. 조선 옛날에 우리 이 중국 땅이었다. 이때도요, 중국 사람들 생각에는 조선반도가 중국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1907년 정미연 사건 났을 때도 중국 사람이 인천 앞바다에서 그 반종리라는 사람이잖아요. 반종리. 그 사람이 투신 자살했어요. 조선이 중국의 일부분인데 일본한테 뺏겼으니까 앞으로 만주 이거 뭐 중국 난리 난다. 이런 것이 중국 사람들의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는 여기 저 코멘트 하신 분 중에 이제 최남선 뭐 이런 우리 이광수 이런 어른들이 이제 뭐 100% 또 어떤 때는 독립운동은 나도 일제에 또 압력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조선 그 아까 이제 그 대한독립선언서 무호독립선언 그거 하신 분들 주장 옹호하는 분들 뭐라고 하잖아요. 39명이 전부 다 변절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김일독립선언 변절한 사람이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합니다. 왜? 39명은 전부 다 국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33인들은 거의 다 국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6.25 사변 때 경험이 생생해요. 그때 공산체에서 70일 살면서 내 눈으로 본 사람 중에 부역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직 공무원으로 땅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일제가 총칼을 겨누고 그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런 신용도 하고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이놈도 친일 뭐저 누구 왜 훌륭한 사람만 친일합니까? 뭐 국민학교 선생한 사람, 경찰한 사람 뭐 다 집어넣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력을, 우리 민족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우리의 그 선열들, 우리의 독립운동 하신 분들 우리가 다 우러러보고 존중해야 되겠다. 여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받고서 그 짧은 순간에 나름대로 지금 잔머리를 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를 좀 거시적으로 길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어떤 두드러진 활동이 있었던 것, 그 활동이 그 이후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좀 흐려졌다고 해서 그 전에 두드러진 활동 또는 뭐 역사적인 공헌이 전혀 무시되거나 간과되거나 없이 되는 건 이건 잘못된 저는 역사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선광문이라는 논문을 처음 썼을 때 근본 의도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최남선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전공 가석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전공, 일찍이 일으켰던 그 공헌이 참 그 아깝게 된 그런 분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광문위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광문위가 최남선이 펼쳐놓은 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최남선 개인의 물건이 아닙니다. 돈을 최남선 집안이 들여가지고 조선 광문위를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는 많은 그 민족 지도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최남선이 조선 광문에 총무 비슷한 주관을 맡아가지고 온갖 잡일을 다 했기 때문에 최남선이 일을 많이 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도 그 시기에 한국을 대표할 만한 최고의 학자들이 조선광문에 모여가지고 사전도 만들고 고전도 편찬하고 고전도 편집을 하고 온갖 일을 한 거죠. 그분들의 노고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이 조선광문의 그 순수한 외국어를 가지고 드나들었던 그 신지식 등들, 그리고 서울 장안에서 그런 분들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조선광문을 드나들었던 그 청년 학도들,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무시를 합니까? 조선광문은 그런 단체인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책을 낼 때 한국 근인대사를 뭐 숨은 인물들 뭐 이런 뭐 좀 애석한 애매한 제목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냈는데, 그때 책 표지에다가 제가 조선광문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그 뒤로도 그 단일본 책에 조선광문의 사진을 실은 건 그 책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조선광문이가 그만큼 중요한 단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현재 한국의 원형을 이루는 많은 그 북학의 그 업적들 그런 것이 조선 광문에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그걸 없이 한다면 우리 역사적인 그 과거가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적절하게 이렇게 아울러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 나왔는데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육당생이 이 선언서에 서명을 왜 안 했는가 그 문제도 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발표 과정 속에서 그 문제를 일단 간략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고등법원의 그 예심 과정 속에서 육당이 한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얼핏 했는데 약간 그 처음과 끝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나는 학문의 뜻을 둔 학자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는 것은 좀 고려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는 나는 학자의 길을 지향하기도 하고 우리 집안이 사업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서명을 하는 것은 좀 덜 적절한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차이가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두 진술에서 공통점이 자기는 학자이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서명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육당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이제 반민족 혐의자를 받아서 그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되었을 때 그때 자열서를 썼는데 자열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자의 일평생을 학자로 종신을 하고 학자로 처세하기를 원해왔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는 아마 그분의 이제 소신인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이제 그 발표 중에 이제 짧게 말씀드렸는데. 현상윤 선생의 기록에 보면 두 차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차례 얘기 중에 그 고아 송진우 그 다음에 기당 현상윤 그 육당 최남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남이 장제 한 분 더 이제 정노식 이 다섯 분은 이 독립운동의 후속적인 문제를 위해서 서명하지 않기로 협의를 미리 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록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만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두 번이나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그 당시에 독립 그 선언서가 작성되고 독립 만세운동이 발달되는 과정 속에서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정작 선언서에 서명하는 그 순간에는 뒤로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평소도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이에 만약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문제는 적절하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 끝나셔서. 제가 여기 저 광문에 출처책을 한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방금요. 질문한 내용과도 관련이 있지만 또 이 광문회를 복원 추진하려는 그 의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선 광문회는 최남선 선생은 이 조선 광문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냐 앞에 말씀했지만 요약하면 우리 한민족의 혼을 개발해내야 된다. 한민족의 역사, 문화, 전통 등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한민족 독립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남선 선생이 왜 독립선언서에 빠졌느냐. 저도 옛날에는 어찌 기초한 분이 왜 빠졌을까 했는데 최남선 선생은 자기의 탁월한 지식을 스스로 저는 자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립선언서가요 나이 30살 때 쓴 겁니다. 나이 30살 때. 그리고 조선 광문회를 만드는 아까 조선의 탁월한 지식들이 다 모였다 그랬지만 이 조선 광문회는 어쨌든지 최남선 선생의 아버님이 돈을 대가지고 자기 아들 최남선을 통해서 이걸 조선 광문회를 저는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 전통 문화를
말하자면 발굴, 개선, 발전시키는데 내가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코 안 해서 뭐 비겁해서라는 이런 식으로 저는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오늘 이 시대에요, 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민족의 혼이 없고 을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광문의 복원을 위한 이런 학술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부터 100년 전의 조선 광문의 사업의 의의만을 알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는, 그래가지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그런 계기도 되는 그런 학술 토론회가 되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시간상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시키려고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큰일 나죠. 근데 그거는 28 독립선언서와 3.1독립선언서 마찬가지고 파리 장소 한 40몇 건이 나왔잖아요. 예. 그거 다 해서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존경스럽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예.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김해 독립선언서와 조선광문회라고 하는 학술회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나 평가 이런 것이 성공한 것만 가지고 다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공하려고 하면 많은 준비와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죠. 또 우리가 그걸 제대로 역사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3.1 독립선언서가 나올 수 있기까지는 조선광문회가 큰 역할을 한 것이고 이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역사 독립운동 사는 사람들도 3.1 독립선언서가 조선광문에 저렇게 준비되고 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 데서 큰 연구의 이런 자극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까지 오늘 발표해 주신 대본 선생님, 토론 참석해 주신 대본 선생님, 또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요. 그 열기를 모아서 저희가 조선광문회 복원 잘 하겠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책을 보시면 이것이 이 보성사판의 저희 국내 현존하는 유일한 이 독립선언서입니다. 이것이 육당 최남선 선생의 그 손자가 되신 거고요. 그 여러분 저 편히 문화하시고요. 혹시 그 뜻을 같이 하신다면 뒤에 저 입회원서가 있고요. 그 오늘 토론한 내용과 발표한 내용들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그리고 TV조선을 통해서 보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발표자와 토론자께서는 저랑 그 마무리할 일이 있으니까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